6월 둘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올해도 건보공단이 터무니없이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2024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건보공단이 역대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고집하자 의협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은 인건비 등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나 공단 측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률을 통보했다며 이런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건보 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필수 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최근 4년 새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내 한 입시 전문 기업에 따르면 전국 의대 평균 합격 점수와 서울대 순수 자연 계열의 정시 평균 합격 점수 간 격차가 2020년 2.4점에서 올해는 4.3점으로 거의 2배나 벌어졌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 쏠림은 해결된 적 없이 갈수록 심화되는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쏠림 해법도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의사단체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 의료계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대 정원 논의에 한의사도 참여시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해서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정으로 의료가 걱정된다면 한의대를 폐교하고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 한방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중증, 응급, 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당이 일선병원의 응급실 상황을 중앙에서 실시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은 최근 원내 대책회의에서 각 병원이 응급실에 가동 가능한 병실과 투입 가능한 의사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응급실을 전전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 병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향대 연구팀 조사 결과 전문 병원을 이용한 환자 대부분이 전문 병원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전문 병원과 그렇지 않은 전문 병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전문 병원 지정 기준과 차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경우 인구 비례에 맞춰 지정 기준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오히려 지역 분만 인프라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하고 이곳에 산부인과 설치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받은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는 전체 산모 대비 약 26%에 그쳐 대부분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분만병원협회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분만 병의원의 운영을 악화시켜 폐업에 이르게 하고
결국 분만 인프라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역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지서와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 단위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임명된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지소가 설치된 읍 면 단위에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민 모두는 동등하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최상의 의료는 효과가 증명된 책임질 수 있는 진료를 의미한다면서 농어촌 지역민들은 최상의 진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 의료 체계 구축 사업, 또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 의료과 인재 육성 시범 사업 등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의 의료 현장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공유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100만 명 규모의 임상, 유전체 정보를 수집 구축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민간 병원별로 구축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구 목적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특화 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신설합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데이터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 성장을 이끌 의사과학자 육성에 나섭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의과대학 6년과 전공의 수련 이후 박사 과정에서 의사과학자를 택하는 경우 전일제 교육과정을 모두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공계 대학 학부 과정 내에서 의과대학과의 융합교과를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최근 민관 협의체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핵심 인재 약 1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과학자란 의료 지식을 기반으로 바이오 신약 개발 연구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인데요. 미국의 경우 연간 1,700명이 의사과학자의 길을 선택하는 데 비해 국내는 100명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